또 요즘 집에 안 있고요. 네. 요즘 이게 또 그 코바나 거의 자주 나가 있습니다. 집에 그래요? 거의 없어요. 건강 상태가 그러면 뭐 사무실로 가서 일을 뭐 볼 정도로 좀. 그 사무실이 그 밑에 다 그 밑에 있잖아요. 집에 워낙 좁고 하니까 근데 그 물론 제가 갔을 때는 밑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게 일부러 안 받는 건 아니라고 수도 있고 네. 코바나 콘텐츠에 내려가 있으면. 우울증으로 입원했다가 휠체어를 타고 퇴원했던 김건희 여사의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집이 좁아서 코바나 사무실에 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집에만 머무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김건희 특검도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부토건 현직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하던 당시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업 전반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가 석 달 전쯤 출국해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점도 포착했습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에 대하여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속칭 집사로 불리던 이 사건 주 피의자인 김모 씨가 이 사건 언론의 취재가 이루어지던 올해 4월 해외로 출국하여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는 사실, 또 사무실과 가족들이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석 달 전이라고 하면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시점과도 겹칩니다. 김 씨는 오너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로부터 180억 원가량의 거액의 투자를 받았는데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혹 또한 김건희 특검은 수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예, 오늘 김건희 특검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집사 게이트 사건, 여기서 등장하는 집사는 김건희 집사라고 불리는 김혜성 씨와 관련된 의혹 사건인데요. 김혜성 씨가 일단 출국 금지 조치가 됐는데 석 달 전 4월에 베트남으로 이미 출국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석 달 전이라면 이수진 앵커도 짚어줬지만 4월 4일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됐기 때문에 그 즈음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개인의 출국 시점까지 정확히 저희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4월이란 건 특검에서 지금 확인을 해줬고요. 그리고 김혜성 씨가 어떤 인물이냐면 전직 대통령의 부인과 2010년에 대학원 동기로 친분을 쌓았고 그리고 모친 최은순 씨와도 교류를 해왔다고 합니다. 지금 184억 원의 의혹이 있다라는 게 핵심인데 184억 원을 카카오 모빌리티 그리고 SH 효성 계열사 또 공기업 성격이 있는 한국증권금융 등 다수의 기업들이 투자를 해줬다는 거거든요. 근데 투자를 받은 곳이 자본금이 3억 원에 누적 손실이 346억 원에 달하는 부실기업, 렌터카 업체, 그리고 설립자가 김혜성 씨입니다. 이게 의혹의 이제 핵심이고 이 기업들이 왜 이렇게 손실이 많은 회사에 이런 거금을 투자를 했을까라고 특검에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런 일단 출국 금지 조치는 됐지만 출국을 이미 해버렸어요. 특검에서 이 정도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되세요? 실제로 오늘 브리핑을 갑자기 할 정도면 예. 이 사안이 만만치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왜냐하면 그냥 어떤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집사 게이트 사건이라고 아예 명명했단 말이에요. 네이밍을 했죠. 집사라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김건희 가족들의 뭔가 뒤를 봐주는 역할을 그동안 해왔다라는 면에서 이 게이트가 심상치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우선은 이 김혜성 씨라는 분은 예전에 최은순 장모의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에서 문서 조작의 그런 위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은 바가 있었던 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두 가지의 사안들이 아니긴 한데 아무튼 김건희, 윤석열 이 정권이 잘 나가던 시절에 23년도에 렌터카를 설립을 하죠. 그리고 180억의 이상한 투자 유치를
지시를 받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 렌터카 자체의 능력으로 유치를 했던 거는 아닐 것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그 과정에서도 도이치모터스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도이치모터스로부터 BMW 50대를 증여받아가지고 예. 렌터카 사업에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이 그 회사에 임원에게 여기 잘 봐줘라. 라고 하는 증언까지 확보를 했다고 하니까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되고 베트남으로 이주하고 집이나 사무실이 다 지금 주소지를 모두가 싹 옮겼다는 이전됐기 때문에 거잖아요. 이건 도망의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거고 해외 도피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이 빠르게 됐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오늘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빠르게 이 해외의 그런 조사나 아니면 압수수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그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김건희 지금 특검에서 시행을 할 예정으로 예. 보입니다. 특검에서 이걸 다룬다는 것은 일단 김혜성 씨 선에서 이뤄진 일이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꽤 큰 거 아니에요? 그럼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 의혹이 한 16가지 16 굉장히 개죠.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콕 집어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사 게이트라고 명명을 지었는데 게이트라 하면 사실상 당권은 아니지 않습니까? 권력형 비리를 맞습니다. 말하죠. 권력형 비리를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누구한테 수사의 칼날이 가는지에 대해서 일정 부분 예고를 하는 성격입니다. 저도 사실 이 관련해서 기사를 보고서 제가 왜 이 관련해서 전혀 몰랐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사건이란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특검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특검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돈이 오간 정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할 자신이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180억이라는 건데 렌터카 업체 IMS에 왜 유수한 기업들이 그렇게 수많은 투자를 했을 것인가? 그리고 투자한 업체들이 뭔가 오너 리스크가 있거나 뭔가 어떤 정권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어떤 동기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어떤 생각 속에서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정무적으로 봤을 때 앞단에 좀 놓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를 보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새롭게 완전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언론 보도, 언론 취재가 어느 정도 조금 나오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사안이긴 해요. 근데 이게 특검이 딱 이걸 발표하면서 굉장히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184억 원이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기업에서 그런 돈을 함부로 쓸 리는 없을 것이고요. 이게 저는 그냥 전형적인 권력형 뇌물 범죄에 딱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과거를 떠올려 보면 권력자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권력을 활용해서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방법.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미르재단, 뭐 K스포츠재단 이런 거를 통해서 돈을 받아냈잖아요. 그리고 더 과거로 가도 전두환 대통령도 뭔가 그 당시 일해재단 이런 걸 만들어서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그 활로로 만들었던 사례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형적으로 뭔가 권력자가 뭔가 하나 만들어서 재단을 만들든 뭐를 만들든 기업으로부터 불법적인 돈을 사실상의 뇌물을 받아내는 수단으로서 활용을 했던 것인데 이번에는 저는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더 과감한 거죠. 재단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사실상의 집사인 사람이 그 창업한 그 기업에 뭔가 이런 그 후원금을 받아내는 형태로 뭐 어떻게 보면 다른 글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성의가 있었다고 표현하긴 그렇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우회할 수 있는 뭔가 편법이라도 만들어내는 그것도 불법적입니다만 그런 생각이라도 했었는데 김건희 씨는 그냥 대놓고 이렇게 기업들로부터 사실상 돈을 받은 게 아니냐는 정황적 증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만약에 밝혀진다면 참 대한민국 그 정치사 이 권력형 그 범죄에서 희대의 사건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검이 진작 이뤄졌다면 해외 도피성 출국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 4월에 베트남으로 출국해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빨리 신병 확보가 돼야 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이와 함께 김건희 특검이 또 하나는 이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잖아요.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뇌물 혐의도 적시가 됐다고 하네요.
예, 실제로 지금 그 공천 과정에서의 윤석열 의원이 어제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상당히 많은 그런 파장을 갖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실 녹취록 기억날 겁니다. 김영선 좀 해주라 했잖아. 근데 말이 많네. 라는 얘기도 했었고 윤상현 당시에 공관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김영선 여사의 그 공천 과정에서 당연히 명태균 씨가 개입을 하게 되는 거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서요. 예, 명태균 씨가 개입이 되는 거고 명태균 씨의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기에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있을 때부터 무료 여론조사에 대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의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그 대가가 없었던 것이죠. 비경포 여론조사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대가를 김영선 공천이라는 방식으로 하고 김영선 의원이 이제 보궐선거로 들어왔을 때 그 본인의 그런 세비의 반을 명태균 씨한테 보내는 방식으로의 이런 서로 대가성의 그런 공천이 이뤘던 과정에 대해서 분명히 이 김건희 특검은 단순히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 공범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이 뇌물수수에 있어서 어떤 또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예, 여론조사하고 나서 돈 받으러 갔다가 공천받고 왔다라는 얘기를 그때 했잖아요. 그 고리가 아마 이제 뇌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압수수색 영장, 윤상현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김건희 두 피의자가 그 혐의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뇌물 혐의가 적시가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2022년 지방선거 때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특검에서는 역시 정진석 전 비서실장도 피의자로 적시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2022년 보궐선거나 2024년 총선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천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까? 일단 2022년에는 재보궐선거가 있었고 지방선거가 연이어서 있었습니다. 지금 특검 쪽에서는 2022년 당시 저희 당의 공천을 들여다보는 걸로 보이는데요. 예. 어쩔 수 없이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증거나 물증이 나왔기 때문에 받아야 될 상황이고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 단지 안타까운 점은 저희가 명태균 사건이 처음 터졌었을 때 당에서 자구적으로 이런 TF를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좀 감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끝내 제대로 하지 못해서 공천은 사실 정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내밀한 행위입니다. 사실 공천하는 과정에서는 법률적인 것보다는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거를 당 스스로 자구책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이런 밝혀야 되는 사실이 굉장히 개탄스럽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할 따름입니다. 예.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보궐선거 때는 당선이 됐죠. 공천을 받아가지고. 근데 2024년 그다음 총선에서는 전직 대통령 부인에게 직접 전화를 받았다라는 점을 특검에서 진술했다라는 보도가 나갔습니다. 채널A 보도인데요. 김 여사가 김상민 부장검사에게 공천을 양보해달라고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공천을 양보해달라고 전화를 했다. 이 전화를 했다 그러면 전화 통화한 녹취가 존재할 가능성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저런 진술을 했는데 증빙할 수 없다면 김영선 전 의원 입장도 굉장히 난처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증거를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러게요. 김영선 전 의원이 하여튼간에 이번 24년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으면서 분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에도 뭔가 제보를 하는 방식으로 비례대표 달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과정에서의 본인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다 증거를 기록해놓고 녹취했을 가능성도 있다. 지금 특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할 때 근거가 얼마나 제공이 됐는지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실제로 명태균 게이트에서 명태균 씨도 김 여사가 양보를 하는 대신에 뭔가 공공기관장으로서의 그런 대안을 김 여사가 제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관련해서 서류도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만큼 김영선 전 의원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본인의 진술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공천에서 밀렸고 그리고 공공기관장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런 서류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진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녹취록이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예, 특검에서 생각입니다. 녹취를 확보했는지 안 했는지는 좀 앞으로 확인을 더 해보도록 하고요.
특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역시도 이런 진술이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꽤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김영선 전 의원 입장에서는 이 특검이나 검찰의 수사가 맞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양가적인 느낌일 것 같습니다. 2022년도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해서 이른바 명태균 씨를 통해서 공천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2024년도 총선에서는 본인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이건 진실이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걸 부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게 진술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그 일관성이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 속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오간 통화 내역 그리고 돈 거래 내역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본인이 한쪽에서만 유리한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대통령이 이제 2022년도에는 대선이 있었고요. 그리고 총선이 그 지방선거가 있었고 그다음에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그리고 인수위 기간이 끝나서 대통령이 됐을 때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이런 어떤 공천에 영향을 줬었던 게 법적으로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당선인 신분에서 내가 대선을 뛰었을 때 나를 도왔던 사람 보니까 이번에 굉장히 일을 잘하더라.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지방선거나 아니면 재보궐선거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내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대통령 신분으로서 했을 때와 당선인 신분으로서 했을 때는 법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맞다고 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당선인 신분이든 대통령 신분이든 이렇게 공천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 예. 하지만 이게 사실이 무엇인지는 좀 사실관계는 이제 끝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당선인 신분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아는 판례로는 당선인도 공직자에 준하는 것으로 그런 판례가 이미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실제로 당선인 신분에서도 결국에는 정당한 그 정당의 공천의 과정에 개입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 특검에서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방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대선에서의 불법 그런 여론조사로 대가성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개입을 한 거기 때문에 본인의 그런 뇌물수수뿐만 아니라 권력 남용이나 직권 남용에 있어서도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이런 공범으로 윤상현 의원 그리고 정진석 의원도 지금은 피의자 신분이긴 하지만 사실 지방선거에서 김진태 지사를 후보로 내는 데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그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불법 소지가 있다. 이번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통령 당선인 신분에서는 개입할 수 있다라는 뭔가 잘못된 판례나 여지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특검에서 밝혀내고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짧게 첨언을 하면 그 당선인 신분일 때 문제됐던 게 이명박 대통령 사례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당선인 신분일 때 관련 범죄를 저질렀던 의혹이 있었고 그 당시에 당선인 신분이더라도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 특검, 검사 윤석열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의 입장에서 봤다면 검사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당선인 신분일 때도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대통령에 준하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본인이 과거에 검사 시절에 했던 사례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단순히 당선인 신분일 때 누구 나 선거 때 도와준 사람이 있으니까 추천해줘라, 공천 좀 해줘라 이런 것이 그냥 그 업무 방해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상 뇌물 아닙니까? 본인이 같이 뛰었던 열심히 뛰었던 사람이 아니라 본인에게 불법적으로 지금 여론조사를 제공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이 추천한 사람을 지금 공천에 넣어준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업무 방해가 아니라 뇌물죄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특검의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유력한 범죄 혐의로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박영선 전 의원이 원래는 고향 쪽에서 출마를 했습니다. 일산 쪽에서. 그러다가 2017년, 18년쯤에 창원으로 내려갑니다. 그때부터 이제 지방선거를 위해서 뛰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예전에 법조 시절,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 시절부터 아는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중간에 명태균 씨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김영선 씨가 부각이 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선 과정 속에서 김영선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여러 가지 어떤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헌신한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그 여론조사를 했을 때 그 여론조사와 이른바 그 명태균 씨가 그걸 통해 가지고 김영선 씨의 어떤 공천과의 소위 말해서의 어떤 주고받음이 증명이 됐을 때 그때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예. 일단 뭐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당선인은 공직자라고 명시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없죠. 다만 제가 찾아보니까 형법상의 공무원이 될 자에 해당되면 뇌물죄의 경우에는 성립이 된다라고 나타나 있고, 또 판례를 보면 직무 관련성이 있고 공직 취임이 예상되고 또 그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뢰죄도 인정이 가능한데, 이건 혐의마다 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확인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명태균 씨가 지난 최근에도요, 4월 29일에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서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 공기업이나 이런 데로 취업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한테 공기업이나 이번에 참고 장관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의견 타진을 한 거죠. 영부인께서 그렇게 전화가 직접 오셔서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하죠. 영부인이 전화가 와서 이런 부분을 부탁했을 때 그걸 거절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예. 저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김영선 전 의원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두 사람의 말은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특검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